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혹시 빛이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또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 미시세계의 작동 원리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른 상식 밖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확률과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단단하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은 물질의 본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과 확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물질도 그 본질은 흐릿하며 그 위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은 입자처럼 행동하다가도 파동처럼 행동하고 입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19세기 빛의 본질을 밝히려는 탐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양자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함께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시작은 빛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며 동시에 물리학에서도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에너지와 열에 대한 연구를 자극했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온도, 그리고 빛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당시 과학자들은 당시의 온도계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별이나 용광로 같이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물리학자 구스타프 키르히호프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 즉 파장을 분석하면 그 물체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온의 물체는 특정 온도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는 것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빛을 주로 방출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빛을 주로 방출했습니다. 키르히호프의 이러한 접근법은 지금도 별과 같은 천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별의 표면 온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인데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붉은색 별은 차갑고 푸른색 별은 뜨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르히호프의 접근법은 오늘날 현대천문학과 물리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키르히호프는 하나의 이상적인 물체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를 가정했죠. 그것이 바로 흑체입니다. 흑체는 진동수, 입사각, 물질의 구성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이 개념은 열복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리학의 핵심 법칙을 이해하는 데 큰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파장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흑체 복사는 특정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파장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값을 보이는 파장은 짧아지며 더 고에너지의 빛을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촛불의 온도는 약 1500K로 주로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촛불은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반면 뜨거운 철의 온도는 약 3000K로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짧은 파장에 빛이 더 많이 방출되며 철은 밝은 흰 빛을 내게 되죠. 이는 흑체 복사의 중요한 특성으로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측정한 흑체 복사의 에너지 분포는 당시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결과와 실험 결과가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이 문제는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은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레일리와 진스는 전자기파 이론과 연력학 이론을 활용하여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흑체 복사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파장이 무한대로 커지면 에너지 밀도는 0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 등과 같이 긴 파장의 영역에서 흑체 복사 에너지는 매우 작아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레일리 진스 법칙은 긴 파장 영역에서의 흑체 복사 에너지의 밀도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흑체 복사 에너지는 무한대로 커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론이 에너지가 연속적이고 결정 가능성에 기반을 둔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의 결과는 달랐죠. 파장이 짧아질수록 흑체 복사 에너지는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다가 특정 파장 이후부터는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다른 결과였죠.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외선 파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 단위로 불연속적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플랑크는 흑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가 특정한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만 방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불렀죠. 즉 전자기파와 소리 같은 모든 진동에서 에너지는 최소 단위인 양자화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플랑크는 이 법칙을 통해 자외선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불연속적이고 양자라는 최소 단위로 흡수 및 발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다음 공식으로 설명되었죠. E는 H 곱하기 V. 여기서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를 연결하는 기본 상수로 모든 양자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상수는 자연의 기본 단위를 정의하며 양자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화 개념을 빛 자체에 적용하여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불렀죠. 아인슈타인은 빛이 금속에 닿으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당시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빛은 파동이었기 때문에 빛 에너지는 파동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강한 빛은 진동수와 무관하게 전자를 방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아무리 강한 빛이라도 진동수가 낮으면 전자를 방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랑크의 양자화 개념을 빛에 적용하여 빛이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광자라는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화하였죠. 그의 이론은 진동수가 낮은 빛은 아무리 세기가 강해도 전자를 방출하지 못하고 진동수가 높아지면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금속 원자의 전자를 방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빛이 광자라는 입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는 추후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뉴질랜드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원자 구조에 대해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양전하를 띤 핵이 있으며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모형의 구조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J.J. 톰슨의 푸딩 모형을 대체하고 현대 원자론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원자핵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원자 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가속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를 방출하며 점차 핵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원자핵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했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을 정립한 과학자는 바로 닐스 보어였습니다. 닐스 보어는 막스 플랑크의 양자화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어에 의하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돌 수 있으며 이 궤도는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를 가집니다. 즉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함으로써 전자가 원자핵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수소와 같은 단일 전자로 구성된 원자에서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여러 개의 전자로 구성된 원자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전자의 파동적 성질도 설명해 주지 못했죠. 결국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1925년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북쪽 해안에서 50km 거리에 있는 헬골란트 섬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내던 중 핵연력학의 기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이론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목격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조각을 불에 달궈서 기화시키거나 기체 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원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뜨면서 복사를 방출하게 되고 각 원소들은 저마다 고유한 스펙트럼 선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전자의 위치나 활동량에 대해 수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이젠베르크는 가로줄에 전자의 처음 상태 에너지를, 세로줄에 전자의 나중 상태 에너지를 할당한 2차원 배열을 도입하여 전자의 에너지 변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배열은 예를 들어 전자가 네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두 번째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한 복사의 진동수는 배열의 네 번째 가로줄과 두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사건은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4에서 2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4에서 3으로 떨어진 후 다시 3에서 2로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개의 점프는 고유의 발생 확률을 갖고 있는데 두 점프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은 각 점프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모든 가능한 전이 확률을 쉽게 구하기 위해 개개의 전이 확률을 2차원 배열로 나열해 놓고 가로줄과 세로줄을 함께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입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열 A에 다른 배열 B를 곱해서 얻은 배열과 B에 A를 곱해서 얻은 배열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이것은 꽤나 골치 아픈 결과였습니다. 일상적인 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3 곱하기 7과 7 곱하기 3이 결과가 같은 것처럼 말이죠. 수학자들은 이처럼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연산을 가환연산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은 가환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핵열은 곱셈의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러한 비가환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1927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완전히 새로운 자연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예측 가능성을 생명으로 여겨왔던 고전 물리학의 기반을 흔드는 충격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임의의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전자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만일 전자의 빛을 비추게 된다면 빛의 파동 일부가 산란되어 우리 눈에 인지될 것이고 우리는 산란된 파동을 통해 입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 파동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보다 더 정밀하게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 즉 진동수가 높은 빛을 사용해야 하는데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은 광자라는 입자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측정에는 최소한 광자 1개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자 이론에 따르면 광자 1개도 입자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전자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가 큰 광자가 사용될수록 교란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큰 광자를 사용하면 입자의 속도가 더 크게 교란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입자의 속도는 더 부정확하게 측정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 불확정성 곱하기 속도 불확정성 곱하기 질량이 일정한 양보다 작아질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위치 불확정성이 반으로 줄어들면 속도 불확정성은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양은 앞서 살펴본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였습니다. 즉 입자의 위치 불확정성 곱하기 속도 불확정성 곱하기 질량은 플랑크 상수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 세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설명했다면 슈레딩거는 이 불확정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고전적인 입자의 개념 대신 파동함수라는 새로운 수학적 도구를 도입했죠.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특정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으로 이 함수를 통해 우리는 입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입자는 특정 지점에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가지며 그 확률은 파동함수의 제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개념은 입자가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러한 파동함수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기술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전자 같은 양자 입자들이 특정 조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를 원자의 내부에서 고려할 때 전자가 원자의 주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동함수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발견된 확률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자 모형, 특히 전자 그룹 모형의 기초가 되었죠.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 세계의 본질적 제약을 나타냈다면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이러한 제약 안에서 입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틀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는 현대 양자 물리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각각 양자 세계를 기술하는 2가지 방법으로 발전했지만 두 접근법 사이의 연결을 명확히 하고 양자역학의 이론적 기반을 더 단단히 다져준 이들이 바로 폴 디렉과 존 폰 노이만입니다. 디렉은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하나의 통합된 틀로 엮어 양자역학의 표준 형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브라켓 표기법이라는 수학적 기호를 도입해 양자 상태를 벡터 공간에서 다룰 수 있게 했죠. 이 표기법은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또한 디렉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디렉 방정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전자와 같은 입자의 운동을 상대론적으로 기술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스핀이라는 양자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디렉 방정식은
반입자의 존재를 예측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후 실험적으로 확인되며 입자 물리학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노이만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개념을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수학적 구조로 정리하여 이론을 보다 엄밀하고 일관된 형태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는 양자 상태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되었죠. 또한 노이만은 양자 측정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양자 상태가 측정 이전에는 여러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가 측정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된다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파동함수 붕괴와 측정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죠.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 노이만의 업적은 양자역학을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벗어나 현대 물리학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우리가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레이저, 양자 컴퓨터와 같은 현대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자연의 또 다른 중요한 힘인 중력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존재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두 가지 커다란 이론, 즉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죠. 양자역학은 원자와 소립자 같은 미시세계에서 놀라운 정확도로 자연현상을 설명하지만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과 은하, 블랙홀 같은 거시적 천체에서 중력의 영향을 훌륭히 설명하지만 미시적 스케일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홀의 내부와 빅뱅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는 양자 효과와 중력 효과가 동시에 중요해지며 두 이론을 통합한 새로운 틀이 필요해집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과 같은 다른 기본 힘들은 이미 양자역학의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중력은 여전히 고전적 틀에 갇혀 있습니다. 중력을 양자화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 사이에 균형 잡힌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양자 중력은 자연의 네 가지 기본 힘,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물리학의 오랜 꿈인 대통일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양자 중력 이론 없이 완전한 통일 이론은 불가능합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으로의 연구는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우주의 탄생, 블랙홀의 본질, 심지어 시공간의 구조까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물리학의 두 가지 거대한 축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벽히 통합하여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